안녕하세요. 정화막당 12월 교양 강좌에 찾아주신 정화막당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화막당 12월 교양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화막당 연구실장입니다. 자, 교양 강좌 1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10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역자의 만남 세 번째 시간 위혁 선생님을 모시고 카르미데스 역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10월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몇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오늘 12월 4일로 날짜를 연기했었고요.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플라톤 전집 역서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난 8월, 9월에 위서 미노스가 나왔지만요. 오랜만에 이제 진서로서는 플라톤 전집의 역서가 나왔습니다. 유혁 선생님께서 오랜 각고의 노력 끝에 번역서를 내주셨고요. 오늘 그 귀한 자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카르미데스는 뭐 흔히 그 초기 소크라틱 다이얼로그,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뭐 흔히 표면상으로 아포리아로 끝나는 대화편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유혁 선생님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한 말씀을 주실 것 같고요. 또 많이 아시겠지만 카르미데스는 주제적인 표면적인 주제는 절제란 무엇인가, 그 여러 덕들 중에서 덕들 가운데 하나인 절제 소프로시네에 대한 것을 주제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오늘 역자이신 유혁 선생님께 듣고자 합니다. 유혁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공부를 하시고 영국 더럼대학교 고전학과에서 서양 고대 철학을 수료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서양 고대 철학에서 플라톤의 윤리학 분이시죠. 네. 를 저술을 해주셨고, 그리고 카르미데스 관련 논문들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혁 선생님께 새로운 신간 카르미데스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유혁입니다. 잘 보이나요? 네. 한경자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이 작품이 이제 번역도 이제 진작에 나왔어야 됐고 이제 그 계획에 맞춰서 이제 이번 강좌도 사실 계획됐던 것인데, 그래서 올 초의 계획으로는 한 여름이나 가을쯤에는 책이 나오겠다 생각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나온 이후에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책을 좀 받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좌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강좌를 하게 되었고요. 그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마쳤거든요. 이제 해야 될 작업을 거의 이제 모두 마쳐서 지금 표지 디자인 같은 거 이제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했고, 앞으로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잠깐만 이제 기다려 주시면 이제 책이 나올 테니까 오늘은 이제 그 책을 기다리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카르미데스 작품에 대한 일종의 소개와 안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2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그러다 결국은 이 작품 전체에서 다루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작품을 읽는 게 좋겠다 하는 전체적인 그 틀과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그 점 정도를 소개하면 적합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세한 논평 같은 거는 지금 2시간에 다룰 분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 한경혜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미 아포리아로 끝난다 이런 말로 이제 이 작품을 소개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도 한편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 아포리아로 끝난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말 답이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건지. 아포리아라는 말 설명해야 될까요? 아포리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뭔가 당황스러운 상태인 거죠. 영어로 하면 be at a loss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뭔가 막힌 상태 혹은 그 문제 상황 문제에 봉착해서 그 난관을 해치고 갈 만한 어떤 방책이나 리소스가 없는 상태 뭐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인데 과연 이 작품 전체가 그런 답이 없는 채로 그냥 끝나고 말았느냐 이게 이제 논쟁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 단원의 시작을 플라톤 작품을 읽기 앞서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점으로 일단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와 해석의 출발점과 기본 전제들이라고만 써놨는데 그 플라톤을 연구해온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고 연구해온 역사가 오랜 만큼이나 그 입장들이 대단히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작품이 정말 뭐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는 자기 저술을 남기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소크라테스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과 등장인물 소크라테스를 구분하거나 혹은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과도 관련된 것인데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도 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인물로서의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이제 고려한다고 하면은 크게는 역사적인 증거가 4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있고 크세노폰이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파네스의 일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일부 언급하고 있고 그 정도의 4개 정도의 이제 그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플라톤이 그 소크라테스의 삶에 뭔가 감화를 받아서 혹은 그 사람이 보여준 어떤 그 삶과 어떤 여러 가지 철학적인 단초라고 할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저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제 초기, 중기, 후기를 나누면서 초기 대화편에는 플라톤의 어떤 그 발전된 입장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종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초기 대화편이라고 분류되는 것들에 있는 일종의 아포리아가 정말로 진짜 아포리아고 그 플라톤, 저자인 플라톤의 관점에서 어떤 명확한 입장 같은 걸 아직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 플라톤의 어떤 그 좀 더 발전된 완성된 모습은 중기나 후기에 가서야지 나타난다. 이런 입장을 갖고 플라톤을 읽으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그러니까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아포리아로 끝난다고 해놓고 우리가 실제로 이 작품에서 더 노력을 해서 읽어내야 되는 것들을 혹시 못 읽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작품을 좀 더 자세히 읽고자 노력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포리아라는 게 외적으로, 그러니까 외견상 겉으로 보기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등장인물들의 상호작용이나 혹은 그 일종의 단서나 힌트처럼 남겨져 있는 질문들을 잘 캐보면 이 작품 내에서 충분히 어떤 적극적인 입장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출발점이나 다양한 해석상의 전제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작품을 이제 그 시기 구분을 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초기 작품이어서 플라톤의 어떤 그 적극적이고 충분히 발전된 입장이 없다고 보는 것에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극중의 등장인물, 캐릭터로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와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소크라테스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둘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종의 연속성과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플라톤이 그 작품 속에 주된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자기 작품을 썼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한 이해 방식이겠죠. 잠깐만요. 네. 근데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에서 이제 어떤 적극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읽어내려고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플라톤 작품이 여러분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선생님 그 PPT를 전체 화면으로 조성하셔서 슬라이드 쇼로 F5 누르시면 잠깐만요. 안 보이세요? 여기는 잘 보이는데. 됐습니다. 저는 보여요. 예. 됐습니다. 잘 보입니까? 예, 잘 보입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까 하는 얘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플라톤이 자기 생각을 논문으로 써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화편을 써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안에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철학적 논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담겨 있는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용과 형식을 좀 더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문학적인 드라마는 어떤 외피나 외형에 해당하고 철학적인 논변은 그것의 어떤 핵심에 속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놓는 거는 과연 정당한가? 이런 질문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만 집중해서 읽어도 충분히 그 내용을 다 읽어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래 와서는 그렇게 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래 와서는 그러니까 문학적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것하고 철학적 논변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로 잘 이렇게 완결된 전체를 유니티를 이루고 있는가 그거에 주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 저도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과 형식이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준의 상식에서는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한데 그거를 이 플라톤의 작품을 읽으면서는 좀 더
한번 좀 더 좀 밀고 나가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지금 제가 이제 논하는 그 카르미데스 말고도 많은 작품들에서 이제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를 잠깐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외형적 틀 혹은 극중 인물들이 행위라고 하는 것하고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주장들이 상호작용하는 사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고르기아스 편 같은데 저는 대단히 이제 흥미롭고 뭐랄까 대단히 이제 함축하는 바가 크게 등장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505C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고르기아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스인물과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죠. 맨 처음에 고르기아스랑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플루스랑 대화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클레스랑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이제 연설술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거에 이제 제대로 답하려면은 좋음과 나쁨에 대한 알미 필요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연설술이 가르쳐 줄 수 있냐 뭐 이런 논의로 연결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폴로스가 이제 고르기아스를 옹호하면서 뛰어들어가지고 그하고는 이제 불의를 저지르는 것하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어떤 게 더 나쁘냐 이런 논의를 했고 폴로스는 좀 중간적인 존재죠.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는 게 부끄럽다고까지는 인정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중간적인 존재였다면 칼리클레스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창조적인 삶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어떤 입장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러다가 이제 논의에서 이제 초점이 되는 거는 즐거움과 좋음이 같으냐 하는 거였죠. 즐거움과 좋음이 같으냐 하는 걸 논의하다가 모든 즐거움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즐거움은 좋지 않은 게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러 사례를 놓고 이제 칼리클레스를 이제 설득해 가다가 칼리클레스가 이 505C쯤에 이르르면 대화를 거부해요. 대화를 거부하고 뭐 당신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혼자 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대화 못 하겠다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이득 보는 걸 못 견뎌하는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득 보는 걸 못 견뎌한다니. 이제 고르기아스 편을 이제 얘기하게 됐는데 그 작품에서 이제 뭐냐면 거기 이제 처벌에 관한 논의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벌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법적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일상적인 관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었는데 그때 처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뭐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양형 기준이 어떠냐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수준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행위자가 그 사람의 사람됨과 인격과 플라톤식으로는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이제 돌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영혼을 올바른 상태로 교정하는 것이 처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이제 고르기아스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바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크라테스랑 대화 상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화의 장도 사실은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떤가 하는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일종의 장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올바른 상태가 되도록 지향하는 일을 이제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일인데 칼리클레스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올바른 상태로 되도록 하는 일을 거부한 것이 됐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는 자기에게 이롭게 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로움을 겪는 것, 이로움, 제가 워딩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텍스트를 다시 봐야 되겠는데, 그 대의는 그렇게 된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건데, 그러니까 그 대목이 제가 이제 의미 있게 생각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하려는 건 뭐냐면, 그 대화 당사자들 간의 논의는 어떤 점에서 보면 이론적인 수준에서의 논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 삶에서 추구하는 즐거운 것들이 모두 좋은 것이냐, 혹은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좋지 않은 것이냐 하는 이론적인 수준의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론적 수준의 논의에만 그러니까 그 대화를 통한 그 상호작용과 그 논의의 과정이 그 이론적 수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칼리클레스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서 그 사람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론과 한 사람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하나로 맞물려 있어야 되는가, 혹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수준에서는 사실일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서는 지향해야 되는 목표와 당위를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둘이 이제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플라톤이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덕 개념들이 이론적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같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이 이론적 수준의 논의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마땅한가 하는 걸 대단히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제가 이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그 플라톤 작품이 여러 곳에서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도 그래요. 근데 이 작품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작품에서도 이제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크라테스라는 인물, 뭐 그걸 역사적인 인물로 보건 아니면 작품 속의 캐릭터로 보건 간에 그 사람이 유명한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왜 유명하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말을 떠올리겠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저 말을 떠올릴 건데, 근데 이제 요즘 어린 학생들한테 잠깐 이제 물어봐도 저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분명히 델포이 신전에 쓰여 있는 말이었죠.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통해서 이제 추구했던 바를 압축하는 어떤 그러니까 평생을 통해 추구했던 바를 이 말로 대변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늘 이제 소크라테스와 연상되어서 회자되곤 했는데, 그 말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냐 하는 걸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아까 소개에도 잠깐 언급됐지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그 개념하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암이라는 주제를 그 힐압에서는 네 가지 주요 덕이 있다고 했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네 개의 더 카디널 버츄가 있는 건데, 그 중 하나인 절제, 소프로시네와 연결지어서 다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더 큰 맥락에서 보자면, 덕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훌륭하고 좋은 삶이 과연 어떤 것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포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윤리 문제를
맥락 속에서 자신을 안다는 일이 왜 중요하고 그걸 그러니까 삶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논쟁점들, 그걸 같이 다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제를 이제 다루려고 하면 사실은 소크라테스 변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소크라테스 변론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카르미데스 이 작품에서 이제 논하고 있는 바를 어느 정도 이제 연결지어서 논해야 될 건데, 제가 혼자 말을 하니까 입이 말라. 맞아요. 네. 조금 이해해 주세요. 계속 혼자서 계속 말씀하시고 천천히 그리고 하시면 그리고 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청중들이 학생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셔야 이게 전달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고 이제 보면서 얘기하는, 그게 대단히 자연스러운 건데 오늘 저기 한 선생님만 옆에 계시고 제가 일단 뵙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만 들으시거나 뭐 녹화로 들으신다니까 이게 좀 평소에 하던 일과 좀 달라서. 잘 듣고 계시다고 네, 채팅창에 네, 그렇게 그런 반응이 있습니까?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자, 그 소크라테스 변론을 간단히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카르미데스랑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제가 PPT에다 많은 걸 넣지 않았어요. 이거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말로 하려고 이제 큰 틀의 진행만 PPT에 담고 많은 건 제 말로 하겠습니다. 그 소크라테스 변론 거기 21에서 22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변론편에서 이제 그 법정에 서서 자기 변론을 하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소크라테스가 70평생을 살고 처음 법정에 선 거죠. 그래서 자기는 법정에서 뭐 그 전문적으로 변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하는 거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기소된 죄목도 잘 알려진 거죠.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믿지 않는 신을 뭐 퍼뜨리고 다닌다. 뭐 이런 종류의 그 일종의 불경죄도 있었고, 이제 그런 제목으로 기소를 당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은 이렇죠. 당장 잘 생각해 보면 당장 기소한 사람들의 대응에서 그거에 대한 변론도 해야 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편견을 만들어온 오래 묵은 그런 이야기들이나 혹은 편견들이 있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나 SNS 때문에 뭐 이렇다더라 라는 거 하나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려줘도 사람들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무고한 흠잡기였다든가 이게 나중에 와서 무죄로 밝혀져도 그 사람이 엄청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당장 기소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었는가, 그거부터 교정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분명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맥락 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왜 그런 그러니까 대중들의 지시와 미움을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저 너 자신 그 델피 신탁인 건데, 그 소크라테스의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절친이 있어. 절친이 이제 카이레폰인데, 카이레폰은 이 카르미데스에도 나옵니다. 이제 좀 이따 이제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이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멀리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평소 이제 친구들 만나던 곳에 온 건데, 멀리서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카이레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제 그 텍스트 상호 관계가 있죠. 일종의 상호 관계가 있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델피 신전에 가서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얻어온 말이 어느 누구도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롭지 않다는 말은 카이레폰이 델피 신전에 가서 듣고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상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 지혜롭다는 말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자는 없으니까, 영어로 하면 no one is wiser than Socrates.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만큼 지혜롭거나 현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그런 말인 건데, 그런 말을 듣고 왔고,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 자신은 그거를 이건 정말 참이야 라고 인정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그렇죠. 어느 날 친구가 델피에 가서 신탁을 듣고 왔는데, 자기 보고 가장 지혜로운, 어느 누구도 소크라테스만큼 지혜롭진 않다 라는 말을 듣고 왔다고 하면, 기분은 좀 으쓱하죠. 기분은 잠깐 좋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다짜고짜 정말 인정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거를 처음에 수긍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알아내야 되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탁이 거짓말을 할 일은 없다는 게 그 고대인들의 어떤 상식이자 이제 널리 인정되는 바였으니까. 그래서 찾아 나선 거죠.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정말 진짜인지를 확인하려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알을 확인하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함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알은 우리가 이제 근대 이후에 말하는 방식으로 인트로스펙션을 통해서 도달하는 그런 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알이 아니라 제3자와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정치가를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시인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 기술자들, 장인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대화를 하게 됐죠. 근데 대화를 해보면 그 어떤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알을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시인도 그 당시에 시인이라는 건 이거는 그 신적 영감에 의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신적인 영감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매개체 정도로밖에 지위가 낮은 뭐 이런 것이어서 조금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나마 그 제작자들은 뭔가 산출해내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알미 가진 한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는 못했다는 게 그 소크라테스의 진단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련의 그 대화와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도달한 건 뭐냐면, 근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는 안다. 내가 무지를 자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들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구나.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소크라테스의 지혜, 그러니까 그 무지의 자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것이
소크라테스 이치가 그러니까 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걸 확인했다는 게 이제 이 대목에 나오거든요. 소크라테스의 변론편에. 그래서 그것하고 같은 이제 정신이라고 할까? 그 주제와의 연속선 위에서 카르미데스도 읽을 필요가 있다. 그거를 조금 잘 이제 유념하고 이 작품을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반복하면, 그러니까 저자인 플라톤이 여러 극적인 요소를 동원해서 이제 창작한 철학적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이제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학생들이 종종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읽는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이런 대화를 그대로 녹음하듯이 기록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렇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런 대화를 창작하도록 한 일종의 역사적 사실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죠. 특히 변론편 같으면은 소크라테스가 뭐 재판받고 사약을 받아서 죽었다 하는 건 역사적인 사실로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작품 내에 있는 여러 단계마다의 어떤 그 진술이나 논편들이 있는 그대로를 가져다가 놓은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플라톤이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거나 뭔가 창작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작품 속에 등장시키는 인물들이 역사적인 그 맥락에서 실제로 했던 어떤 행위들과 무관하게 있다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럼 굳이 그 인물을 가져다 써야 될 필요가 없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이 역사 속 등장인물의 행적이나 성격과 어느 정도 상하는 것으로 이제 플라톤이 상정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게 이제 우리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첫 페이지를 딱 펴면 난 어제 저녁에 포테이다이아의 전쟁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포테이다이아의 전투라는 거는 기원전 432년에서 429년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시발이 되는 그 시점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이제 돌아온 시점이 정확히 언제냐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그 연구자들의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멀리 전쟁에 나가서 참전한 기록이 그 심포지움 편에도 일부 언급되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전거들을 비교해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지금 돌아온 시점이 언제냐를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각주를 보시면 됩니다. 각주가 아니구나, 호주가 주석에 그 플라노라는 사람이 이제 뭐 여러 전거를 들어가지고 429년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합당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제목에 있는 그 카르미데스는 지금 이 작품 내부에서 아직 그러니까 20이 채 안 된 20살이 될까 하는 그 무렵의 소년이고, 그 다음에 그 사촌이자 그 후견인 크리티아스가 이제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크리티아스는 사실상 여기 있는 404년 혹은 403년간에 이제 오래 못 갔는데 그때 나온 이제 30인 참주 30 Tyrants라고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 참주의 과두종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크리티아스는 그 과두종을 주도한 자였고, 그
그 카르미데스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뭐 한 구역 정도를 맡아가지고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던 것 같고 그런 인물들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냐면 이제 그 나중에 가서 참주가 되는 인물들과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나누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표를 조금 그려봤는데 이게 보이나요? 화면으로? 예, 좀 보입니다. 예. 이거 그 칠판에 쓰면은 더 좋을 수 있는데 예. 그냥 말로 일단 네, 할게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크리티아스랑 카르미데스를 등장시켜서 소크라테스와 절제에 대해 대화를 하게 만들었다는 이 세팅이 뭘 의미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는 물론 그렇죠. 이제 역사적인 인물과 그 등장인물들과 간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거에 주목해서 이제 해석하려고 연구하는 활동들을 계속 해온 건 사실인데 저는 이 아이디어를 처음 얻은 거는 뭐 지금 밝혀놓는 게 좋겠는데 예전에 96년쯤이었을 거예요. 이태 선생님하고 강의할 때 이태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 그때 강독을 하면서 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걸 좀 단서로 삼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말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지금 이쪽에 밑에서부터 얘기할게요. 이걸 옆으로 시간 순서 아무튼 시간 순서로 배열해 놓은 상태로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죽은 건 399년이죠. 기원전 399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연도고 철학사에서는 기억할 만한 연도인데 그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어느 시점인가 썼겠죠. 그죠? 그걸 뭐 특정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이 이후고 그러면 독자들도 그 이후에 이 작품을 읽겠죠. 그러니까 당시의 독자들이 됐건 아니면 오늘날 우리 2021년을 사는 우리도 이제 이 이후에 읽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시간 순서,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죠, 계속. 그럼 정보는 이 아래쪽으로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죠? 저 위에서부터 계속 누적되는 거고, 우리는 이쪽에서 저 위를 거슬러 보는 거죠. 저 위쪽을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저 위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399년 이후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 당시 아테네 독자들은 무엇을 겪었냐면 이미 크리티아스를 위시한 그 30인 참주가 어떤 포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정권을 찬탈하고 어떤 전행을 했는지를 이미 경험한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참주정이 있기 한 25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랑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는가를 이 작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도 그 독재자라고 부를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제가 뭐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죽기도 했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얻게 된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요 403년 그쯤이라고 하면 그자가 그런 일이 있기 한 25년 전쯤에 유명한 철학자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우리 피부에 와닿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 그렇게 미안하니까 훨씬 생생하네요. 네. 그런 참주 독재자인 사람이 그가 정권을 찬탈하기 25년 전쯤에 유명한 철학자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그것도 절제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 대단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놓지 않고 그거를 빼놓고 그냥 이 작품을 읽으면 많은 걸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특히 크리티아스가 소크라테스랑 대화하는 대목쯤에 가면 소크라테스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 주장을 해. 근데 잘 가려내지 않으면은 그거 속기 쉬워요. 어떤 점에서 이게 소크라테스랑 비슷하지만 진짜 소크라테스의 의견과 다른지 그걸 이제 잘 이제 가려내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런 주장을 뒤에 가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팅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 작품 내부에서는 지금 429년에 카르미데스라는 작품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크리티아스, 카르미데스, 소크라테스, 그의 절친인 카이레포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테네 이 작품을 처음 읽었을 아테네 독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반복할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역설적인 거다. 이미 저 참주들의 폭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런 사람하고 절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세팅이다 하는 걸 이해하고 이제 이 작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주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거는 소크라테스 변론편에도 일부 등장합니다. 거기 변론편의 32C 뒤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자기들이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루시키려고 소크라테스한테도 막 지시를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한 5사람한테 이제 시켜가지고 살라미스 사람이 레오를 잡아와라 라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 그럼 그런 독재자가 참주가 나와서 명령을 하면 좀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따르지 않고 그냥 집에 갔어. 거부하고 집에 갔어. 그런 일화가 거기 이제 하나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9년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은 해인데,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나 아니면 파이돈 편이 이제 특히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죽는 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친구나 제자들하고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영혼 불멸에 대해서 이제 대화 나누는, 영혼 불멸을 논증하는 대단히 일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나오는 게 파이돈 편이고, 그게 399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라고 할까?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을 펼치면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 작품 내부로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1교시 마치고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